트리플 AI 2024에서 출판이 된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LLM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코딩을 해준다고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그 템페러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Hot World Code, Adaptive Temperature Sampling for Code Generation with Large Language Models가 되겠고요. 유치주라는 사람이 일저자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수행이 된 연구입니다. 트리플 A 2024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자동 코딩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모델 학습 과정에선 코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셋을 잘 준비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도메인의 어댑티브, 즉 코딩이라고 하는 자동 코딩이라는 도메인의 어댑티브 된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이 이미 학습이 완료되었거나 혹은 이제 어댑테이션이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 모델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즉 디코딩 과정, 생성 과정과 관련된 그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법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Search Based Decoding 메소드가 있고 Sampling Based Decoding 메소드가 있습니다. Search Based Decoding 메소드는 가장 큰 probability를 갖고 있는 가장 유망한 토큰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디코딩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디 설치라든지 빔 설치 등과 같은 것들이 이 설치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샘플링 베이스드인데 이거는 probability distribution에 기반해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랜덤니스 요소가 들어가겠죠. 항상 맥스 프로버빌리티에 해당되는 걸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랜덤니스 요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샘플링 베이스드 디코딩, 이 두 번째 기법이 비교적 더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플링 베이스드 디코딩을 하게 되면 서치 베이스드에 비해서 더 비교적 플렉서블한 그런 신텍스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어 처리 쪽 분야에서는 NLP 분야에서는 샘플링 베이스드 디코딩을 선호하고 있다.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와 코드의 텍스트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코드는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에 비해서 그 자유도가 낮은 편이라는 것이죠. 비교적 엄격한 문법에 의해서 코드의 텍스트가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버스한 그런 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코드에게 있어서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어 텍스트와 코드 텍스트 간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로스 쉐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연어 텍스트와 코드 텍스트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의 로스 쉐입을 관찰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를 좀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티베이션을 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블럼은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기존보다 정확하게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루션은 새로운 디코딩 스트래러지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그 디코딩을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걸 어댑티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댑티 샘플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코드 생성 과정에서 그 로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템페러처를 이제 조정을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어댑티 샘플링 그 자체가 되겠고요. 요거를 새롭게 제시한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어댑티브 샘플링 기법을 정의하는 그 과정에서 챌린징 토큰 그리고 컨피던트 토큰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브 컨트리뷰션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댑티브 샘플링 그 자체가 일단 이 논문의 거의 유일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어떤 예를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이 파이썬 코드죠. can arrange라고 하는 이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내용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들, 코드 텍스트들에 대해서 타임 스텝이라고 여기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은 지금 이게 로스인 거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 타임 스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생성을 할 때의 스텝을 얘기하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코드가 이렇게 점점점 작성이 되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토큰인 IND라고 하는 토큰이 가지는 그 로스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음영이 되어진 부분을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노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이렇게 피크를 찍는 부분, 로스가 급격하게 딱딱 상승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골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어디 부분에 주목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 각 라인에서의 첫 번째 토큰이 비교적 이렇게 피크를 칠 때가 많더라 라는 거예요. ind, I, while 이런 것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코드가 뭉쳐있는 이걸 이제 코드 블락이라고 부르죠. 코드 블락의 이니셜 토큰, 첫 토큰이 가장 두드러지게 피크를 보이더라.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문에서 제시한 어댑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샘플링을 그 샘플링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몇 슬라이드 뒤에 그 어댑티브 샘플링 알고리즘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어댑티브 샘플링을 설계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러니까 어떤 그 토 이그젬플들을 통해서 혹은 모종의 작은 실험,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어댑티브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만들어 가게 되었는지를 스토리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논문 저자들이 첫 번째로는 로스 분포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자이너 텍스트와 코드 텍스트 간의 로스 분포를 비교를 했는데 이때 사용한 모델이랑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데이터셋에서 휴먼 이벨이랑 MBPP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20개만큼의 무작위 코드 샘플을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총 40개가 추출이 되었겠죠. 2개에서 뽑아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출된 각 코드 샘플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설명문을 작성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40개밖에 안 되니까 설명문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이때 그 설명문은 최대한 코드 텍스트의 길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그 로스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니까 길이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후에 그 설명문, 이건 자이너 텍스트죠. 설명문 텍스트하고 코드 샘플 텍스트에 대해서 각각 로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때 그 사용한 매트릭으로는 민값,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스큐니스, 그리고 퍼플렉시티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왼쪽 표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NL이라는 게 Natural Language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어 텍스트를 의미하는 거고 코드가 이제 코드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어 텍스트에 대한 로스 베리언스가 비교적 더 높고 그리고 치우침 현상도 더 심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거냐. 비교적 그 코드 텍스트가 자연어 텍스트에 비해서 더 딱딱한 엄격한 신텍스나 시멘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을 할 때에는 그 모든 토큰들을 생성하는 각각의 토큰들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드시 자연어 쪽 그 생성할 때처럼 플렉서블하게 랜덤니스를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어댑티브 샘플링을 생각해내게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 이벨 데이터셋과 그리고 MBPP 데이터셋에 대하여서 이제 타임 스텝
토큰을 이렇게 생성해 나가는 그 각각의 과정에서 이제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비교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초록색 선은 자이너 데이터에 대한 거고, 주황색 선이 이제 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런 부분들 있죠. 주황색, 그러니까 코드에 대한 이 로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팍 튀는 부분, 이런 피크를 이제 자신들이 주목을 했다. 물론 이제 자이너 텍스트 쪽이 좀 더 베리언스가 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코드 데이터가 더 이제 그 스트릭트한 신텍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크를 탁탁 보이는 요 부분들은 심상치 않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피크를 보여주는 이런 토큰들을 챌린징 토큰이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렴풋하게만 이런 식으로 어렴풋하게만 피크 찍는 것들이 챌린징 토큰이야라고만 정의하는 것은 애매하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피크여야 하는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토큰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모델과 데이터셋 지금 소개드리는 바와 같고요. 분석에 사용한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Predictive Difficulty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 Predictive Difficulty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코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토큰의 로스와 대비를 했을 때 해당 각각의 그 토큰이 가지는 로스의 비율을 Predictive Difficulty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한 상태에서 각 그 코드 샘플, 각 데이터에 대하여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또 그 코드 샘플을 구성하고 있는 각 코드 라인에 대하여서 또 이제 돌면서 그 코드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토큰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 토큰들에 대해서 각각 PD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제 해당 토큰의 그 위치별로 아래쪽 그림에서와 같이 여기서는 토큰의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고 앞장에서는 이거를 타임 스텝이라고도 표기를 했는데 해당 토큰의 위치별로 그 PD의 평균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지금 요거를 코드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그러면 첫 번째 토큰 여기 한 줄에서의 얘는 첫 번째 토큰 얘는 뭐 두 번째 토큰 이렇게 본다면 프레딕티브는 첫 번째 토큰이었죠 여기서. 근데 그 다음 라인에서는 각이라는 게 첫 번째 토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토큰에서 등장했었던 놈들의 PD를 다 계산을 했을 때 이 놈들을 다 첫 번째 자리에 대한 PD다라고 평균치로서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위치별로 각 위치별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렇게 위치별로 PD의 평균치를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코드 라인뿐만 아니라 코드 블락에 대하여서는 또 그 첫 번째 토큰, 이니셜 토큰의 PD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별도로 다시 관찰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지금 결과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거는 이제 휴먼 이벨, 가운데 거는 MBPP, 그리고 오른쪽 거는 앱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나온 그 PD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PD를 보시면은 첫 번째 토큰이 이니셜 토큰이 유독 팍 튀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대해서 코드 라인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각 코드 라인의 첫 번째 토큰이 유독 픽을 찍는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또 별개로 코드 블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관찰을 한 결과가 오른쪽에 별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코드 라인의 이니셜 토큰의 PD가 대략 24.8, 22.6, 28.1 정도였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코드 라인이 아니라 코드 블락의 이니셜 토큰에 대한 PD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봤더니 무려 79.8, 83.4, 8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갭을 가진 PD가 나왔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코드 블락 이니셜 토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어댑티브 샘플링의 알고리즘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그 모티베이션들, 왜 이런 챌린징 토큰들을 고려하게 되었는지, 그 중에서도 그 코드 블락의 이니셜 토큰을 주목하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다면, 이젠 지금까지 봤던 그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짰다
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수식 자체는 그 템페레처 기반의 디코딩 스트레러지하고 그다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그 분자와 분모항 아래쪽에 여기 들어가 있는 각각 T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서의 이 대문자 T가 이제 템페레처를 의미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어떤 일종의 스칼라 값으로서의 템페레처로 사용이 보통 되어져 왔다면, 지금 이 논문에서는 요거를 템페레처 펑션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스몰 t는 샘플링 스텝, 그러니까는 그 몇 번째 토큰인지, 현재 몇 번째 토큰인지에 대해서 그 스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샘플링 스텝을 입력으로 받아서 모종의 그 템페레처 값을 아웃풋으로 내뱉어 주는 그런 함수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u 펑션은 로짓 펑션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번째 스텝 이전까지의 생성된 결과와 입력 x를 함께 취해서 t번째 스텝에서 t라는 토큰에 대한 일종의 likelihood 같은 그런 값을 생성하는 로짓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템페레처 펑션이에요. 템페레처 펑션을 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만약에 그 t번째 그 스텝의 yt가 코드 블럭의 이니셜 토큰이면 그러면 a라는 값을 템페레처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b라는 값을 템페레처로 써라. 여기서 a와 b는 0과 1 사이 하이퍼 파라미터, 사람이 직접 입력해주는 파라미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이 tt 함수, 그러니까 요 템페레처 함수만 제외하면 기존의 템페레처 샘플링 기법하고 사실 동일해요. 그래서 탑k 샘플링이나 탑p 샘플링과 같은 것들과 당연히 함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험 내용입니다. 벤치마크로는 휴먼 200 그리고 MBPP 셋을 썼고요. 사용한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2B부터 13B에 이르기까지의 모델들을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 랭스는 500으로 썼고, 실험 결과를 얻을 때에는 성능 평가를 할 땐 지로샷 기법으로 했고, 매트릭으로는 패셋 K, 언바이스드 버전을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험 결과입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SP라고 표기되어 있는 요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젠, 인코더, 코드GX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모델 이름이죠. 그래서 이 모델에다가 기존의 일반적으로 템페레처 기반으로 탑P 샘플링을 하는 거를 여기서 SP라고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P 한 다음에 T는 0.2라고 되어 있는 건 탑P 샘플링인데 템페레처가 0.2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패셋 5의 성능, 그리고 패셋 10의 성능, 패셋 15의 성능이 순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어댑티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에 대한 성능이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표는 휴먼 200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오른쪽 표는 MBPP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양식이 지금 똑같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건 아마 편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를 도입을 했을 때 모든 모델의 그 패스 K 성능이 다 이제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어댑티에서 사용한 A랑 B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은 자신들이 직접 실험적으로 찾아냈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리드 설칭 같은 기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실험 결과들이 더러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봤어요. 패셋 1 결과는 오른쪽 표와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댑티가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더 압도적으로 성능이 높다던가 하진 않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댑티가 뛰어난 모습을 패스워드 1에서는 그다지 보기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퀄리티 아날리시스도 했어요. 어떤 종류의 에러가 이제 등장했는지, 그러니까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라는 것인데, 기존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밸류 에러가 더 많은 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값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 부분에서 좀 약점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어댑티가
다른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서. 물론 더 성능이 높은 편이기는 했습니다만 틀리는 유형을 분석을 해봤더니 밸류 에러를 좀 많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요 AP 세팅에 대해서도 이 논문의 저자들이 찾아낸 값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만약 패스의 K에서 K가 1보다 크면 각각 0.8과 0.5를 쓰면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패스의 K에서 K가 1이면 보시다시피 패스의 1에서 실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2, 0.01 정도를 주면 그나마 낫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팅 모두 B에 비해서 A의 값이 더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알고리즘 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코드블락의 이니셜 토큰일 때는 더 템페레처를 높게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작게 줘라. 그런 식으로 A랑 B를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매우 단순한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기까지의 그 모티베이션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깔끔하게 잘 소개를 한 편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하지만 성능 부분에서는 패스액 1에서 성능이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에선 좀 약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